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최우선 변제권 들어가 볼게요. 최우선 변제권은 이런 거예요. 음, 왜 최우선 변제를 받을까요? 예,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죠. 소액 임차인이 즉 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조금 이따 보실 건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매, 지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를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뭐죠? 인도와 전입 신고가 돼 있으면 일정액에 한해서 보호를 받는 제도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 여기 대항 요건과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될 것은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대항 요건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죠? 확정 일자가 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 일자까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된다는 게 어떤 차이점이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야 하잖아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그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 민법은 아니고 그 대통령령,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걸 외울 건 아닙니다. 외울 건 아니고 서울특별시 1억 6,500,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 억제 번영, 뭐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경기도의 대부분과 세종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쭉 보면 경기도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1억 4,500 이하인 금액에 해당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그 다음에 뭐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뭐 이천시, 평택시 이런 데는 8,500만 원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만 지금은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1억 6,500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 1억 6,500 이하에 해당하면 소액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인데 소액 임차인이 있어요. 그 주택에. 이렇게 이런 주택에 지금 소액 임차인 갑이 있는데 지금 이 주택이 경매가 된다는 얘기죠. 경매가 되면 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우선이에요. 우선 변제권도 아니고 우선 변제권보다 더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액의 한도를 한번 볼게요. 1번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법인은 다음 금액 이하로 한다. 이것도 이 대통령령에 나오죠. 그럼 서울특별시만 볼까요? 아까 보증금이 1억 6,500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에 해당하면 얼마까지 준다고요? 5,500만 원까지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도록 해주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든다면 여기다 다시 봅시다. 주택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그리고 그 주택에 지금 소액 임차인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1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억 6,500만 원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 맞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5,500만 원까지는 경매가 됐을 때 이 임차인은 먼저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4,500원은 5,500원 받았으니까 최우선 변제권으로 나머지
통해서 순위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주택 가액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이 소액 임차인인데 지금 서울특별시인데 7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맞죠? 이런 경우에 5,500을 받을까요? 이건 아니죠. 왜 아니죠? 제한이 있었어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최우선 면제권이.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액이 얼마죠? 1억이잖아요. 5천만 원까지만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5,500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여긴 쭉 봤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뭐 다 금액이 있습니다. 됐어요. 2번 볼게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좀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이런 경우죠. 한번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다가구 주택인데 서울시에 있고요. 두 사람이 임차인으로 있어요. 갑을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의 가액은 1억 8천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갑의 보증금은 9천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을의 보증금은 6천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다가구 주택의 가액이 1억 8천이니까 최우선 보증금, 변제 금액이 9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죠. 금액의 반절, 이 주택 가액의 반절. 9천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한다고요? 이 가액에 따라서, 보증금 가액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천 곱하기 전체가 1억 5천이죠. 15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을 같은 경우에는 9천 곱하기 15분의 6.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계산은 특별히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부분은 2분의 1 한도로 인정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죠. 네, 됐어요. 네, 3번 볼게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인데 임차인이 2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족이란 얘기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는 겁니다. 각자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본다 이 소리죠. 이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뭐라고요?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일정액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 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거 설명드렸죠?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면 5,500을 최우선 변제로 받는다고 했죠? 나머지 4,500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변제권으로 해결을 한다 이 소리죠? 됐습니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포인트겠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가 봐요. 이런 경우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할 수는 없죠. 상당히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최우선 면제권은. 그런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특혜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3번 볼게요.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이번에는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게 주된 목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액이 많아서, 즉 보증금액, 우리 기준금액이 있었잖아요. 서울 같은 1억 6,500. 그것보다 더 많아서 소액 임차인은 해당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번엔 계약을 다시 맺었네요. 다시 맺은 계약에서는 뭐라고요?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을 했어요. 뭐 1억 6,500 다운 이하로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죠. 왜? 새로 계약을 맺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소액 임차인이 된 거잖아요. 된 겁니다. 됐죠? 4번.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변제권 할 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당연히 주택에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가. 근데 우선 변제권도 그렇고 최우선 변제권도 그렇고 이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또는 최우선 변제권도 주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지 또한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돼요. 최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과 이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대지 금액도 포함합니다. 어디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대지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감안을 한 다음에 금액을 빌려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왜? 우리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차인이나 소액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거예요. 주택은 경매 안 됐는데 주택의 대지만. 아시겠나요? 됐고요. 그러면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 및 그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 자체가. 그죠? 이 대지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그래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그럼 이 대지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그 대지잖아요. 근데 그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이 대지가 본래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지금 대지를 팔아버렸죠. 이렇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즉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을은 새롭게 이렇게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주택에 있는 뭐 병이라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5번.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보호됩니다. 등기가 뭐 됐든 안 됐든 상관없죠. 왜? 지금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여부랑은 무관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판례는 봤고요.
5번은 그냥 참고사항이죠. 는 우리 민법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개사법에서는 또 나오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거예요. 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둡니다. 필수적 기관이죠. 위원장은 뭐 법무부 차관이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설명이 드린 적 있죠. 어떤 상황이죠? 그림을 그리면서 볼게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지금 주택에 대해서 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주택이에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갑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점유를 계속 해야 하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돈도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을은 뭘 할 수 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우리 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보증금 받을 게 있는데 현재 임대인이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구나. 판단을 하면 등기를 명령을 해요.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즉, 이 주택에 대해서 이 을의 임차권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뭐죠? 등기는 대항력 유지할 수 있겠죠. 다 표시가 되는 거니까 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죠? 등기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 왜? 기존에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의의는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의 효력.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됐어요. 그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과 유지.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됐어요. 그대로 유지되며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뭐죠? 자신이 그 부분을 점유를 이제 안 해요.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했어요.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니까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의 배제도 잘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뭐죠?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을 딱 구체적으로 확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이에요. 됐어요. 그 주택의 뭐 이 가로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임차를 했어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했죠? 돈을 받기 위해 했는데 갑자기 다시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가가지고 최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이 돈을 자신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의 배제 이것도 잘 보시고요.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뭐죠?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나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당연 배당 채권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라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온 것은 이 파트가 제일 잘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이행.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줘서 지금 등기를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줘야지 이것을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마치 저당권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돈을 받을 권리다 이렇게 됐고요. 비용 부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왜 이 등기를 하게 됐을까요? 임대인이 돈을 안 줘서 등기를 했죠. 그러면 그 원인 발생을 하게 한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다.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예, 3번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 이것은
뭐 이게 지금 법조문을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이 밑에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우리 민법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이 등기할 것을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621조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하면 민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즉 임차권 등기 명령과 효과가 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민법상 이걸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최우선 배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이것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러면 존속기간의 보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존속기간 관련돼 가지고 물권편에서도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고, 또 그 민법상 임대차 있죠? 우리 임대차 여기서도 존속기간 얘기가 나오고, 지금 주임법 여기서도 이제 존속기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금 상태에서 이걸 전부 다 구별해서 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최단 기간의 보장 볼까요? 그러면 우선 그냥 민법상 임대차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 제한, 뭐 최장 기간 제한 없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단 기간 보장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짧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볼게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2년이 아니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2년으로 본다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둔 규정이에요. 근데 획일적으로 딱 2년 이렇게 보면 어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같이 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도 가끔씩 출제가 되는 조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에서 이런 거 배웠죠. 전세권에서는 존속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용익물권적 권능을 가진 전세권은 소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비슷하잖아요. 뭐 전세권이랑 임대차랑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는 뭐죠?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묵시적 갱신을 볼게요. 이 조문도 여러분들이 이 묵시적 갱신 계속 봐왔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 전세권에 법정 갱신 제도가 있었고, 또 임대차에서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지금 묵시적 갱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각각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숫자가 2랑 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기간 만료 전 2월까지 없는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인정하는 법정 갱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 임대차가 동일하지만 기간은 2년이에요. 아시겠나요? 임대차 기간은. 됐죠?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거절 통지나 변경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법정 갱신 인정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임차인은 이때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이때도 이기 차임액이죠. 또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죠.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법정갱신 인정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내용.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내용을 한다. 그러겠죠? 연장선에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우리 그냥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 임대차 말고 민법상 임대차도 법정 갱신 제도를 줬잖아요. 민법상 임대차는 뭐라고 했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내용으로 한다 했죠. 하지만 또 이 갱신 기간에서 뭐였죠? 2년으로 본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2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됐죠? 그럼 4번 볼게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죠? 2년으로 본다 이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임차인이 원하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해지를 했어요. 해지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민법상 임대차랑 좀 비교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민법상 임대차는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당사자는 이러고 있어요. 즉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요?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기간은 3개월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인가, 지금 민법상 임대차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잘 나오겠죠. 왜? 훨씬 쓰임새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을 기준으로 한 이런 제도들을 훨씬 더 비중 있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요.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봅시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있는 제도예요. 일반 민법상 임대차는 없죠. 볼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 지금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음 봤잖아요. 봤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합의를 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될 경우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로 2년마다 그 기간을 설정을 하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뭐라고요? 한 번에 한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4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한 번에 한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별 이유가 없으면 이 임대인은 거절을 못해요. 근데 거절 사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두고 있습니다. 법정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임차인은 몇 회에 한해서 2년 플러스 2년이죠. 총 4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4년 정도 보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일 때요. 그러면 뭐라고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봅시다. 이런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요구를 못 하나요? 그건 아니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니까. 이것은 거절 사유예요. 요구하는데 요건이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뭐 당연하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대요. 주로 임차인의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볼까요? 이것은 채무 불이행은 아닌데 서로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했대요. 그러면 합의했으니까 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상까지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대요. 무단 임대, 무단 전대,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대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는 건 이런 거죠. 중대한 과실이에요. 만약에 경과실, 경미한 과실, 그러니까 경과실이라고 해볼까요? 경과실 같은 경우에는 거절 사유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것도 시험에서 충분히 낼 수 있겠죠. 다음,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겠죠. 막 멸실이 돼버렸는데 계속 한 번 더 요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대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인데 갱신 거절을 해야겠죠. 볼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 제일 처음에 임차인이랑 계약을 체결 당시부터 나중에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지금 이거 철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다. 이것을 임차인에 고지를 했대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데 계약 갱신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 관련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는 거는 임대인의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도 포함하는 실거주입니다. 즉 임대인은 안 살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거주 하려는 경우에도 거절 사유를 행사할 수 있겠죠. 거절을.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갱신 요구권이 행사돼 가지고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이때도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차임과 보증금은 법 7조 곧 나올 거예요. 증액 범위가 있는데 그 증액 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증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증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범위 내에서. 3번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해지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계약 갱신 요구를 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요구를 했으니까 계약 해지 뭐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있어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동이 되면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임차 계약 유지를 못 하겠는 게 하면서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뭐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상가 건물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이제 상가 건물에서 됐고요. 예,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실거주 한다고 이렇게 쫓아냈는데 실거주를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지는 겁니다. 됐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대요. 그러면 뭐라고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 봤습니다. 이제 갱신요구권. 그러면 임차인의 사망과 임차권의 승계 이렇게 볼게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미리 문제의식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주택인데 주택임대차 보고를 하는 주택인데 이 주택에는 이 주택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갑의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은 이 주택에 안 살고 있어요. 임차권도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택에는 상속인은 안 살고 있는데 누가 살고 있냐면 사실혼 배우자 또는 이촌 이내의 친족이 살고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이 그냥 적용된다면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승계를 받겠죠. 임차권을. 그러면 이 상속인이 이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임차권자는 니네들 왜 지금 여기 살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거주 안정이 해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렇게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 주택에 안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제도의 취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볼게요. 임차권이 승계가 되는데 상속인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택에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사실혼 관계인 이런 사람들이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해야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있어요. 있는데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주로 시험에서는 이쪽을 많이 물어봅니다. 1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뭐라고요? 공동으로 승계를 합니다. 공동으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으로 이거 잘 알아두세요. 방금 제가 그렸던 그 부분에서 상속인이랑 지금 그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랑 공동으로 이렇게 승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근데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이 승계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겠죠. 됐죠? 네, 3번 볼까요? 임차권의 승계에 따른 법적 효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도 귀속이 되겠죠. 차임 같은 경우에 승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차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차임을 줄 수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나온다면 이쪽을 내겠죠. 임차인이 사망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그 승계 대상자가 임차권 승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또는 뭐 이초인의 친족 이런 사람들이 승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승계를 하기가 싫어요. 왜? 어떤 부담이 크다 이 소리죠. 그러면 뭐라고요? 임대인한테 나 승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1개월 이내 이런 조건이 있죠. 짧은 기내에 다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차임 등 증감 청구권. 이 차임 등 증감 청구권도 뭐 임대차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왜? 차임이 고정된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뭐 조세,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 똑같으네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도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됐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도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과거 소급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근데 증액 청구를 할 때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법상 지금 그 임대차랑 다른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한 거예요. 물론 민법상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을 보호를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보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액 청구를 할 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어떤 제한을 둘까요? 뭐 기간 제한, 금액 제한 이런 걸 두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이내는 못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죠. 그죠? 여기서 봅시다. 감액 청구는 이런 제한 없어요. 1년 이내더라도 감액 청구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근데 증액 청구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액 제한이 있어요. 네, 20분의 1. 그러니까 약정한 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증액을 못 합니다. 초과를 못 해요. 됐죠? 하지만 다만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네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리고 적용 영역은 차임 등 증감 청구권 규정은 언제 적용되냐면 포인트는 이거죠.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증감을 청구할 때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지 종료를 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지금 증감 청구권 규정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나는 증가할래, 감액 청구할래 이렇게 할 때 바로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종료된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조문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언제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민법에서는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거의.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도 그냥 초과 차임이 지급이 됐다 그럼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임대차와 관련돼서 주택, 임대차와 관련. 그런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는데 이런 중앙, 시도 이렇게 나눠서 이 중앙이라는 건 뭐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개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둘 수 있다고 시도는 이렇게 둘 수 있다고 그런 거 말고 이 시도를 관할하는 전체 중앙 여기서는 뭔다 둔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됐어요. 권한 조정위에는 다음 상황을 심의 조정한 이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의 임대차에 관련, 주택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분쟁을 담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기타, 또 기타예요. 그냥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하래요.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이런 본문 내용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소액시판 사건법의 준용. 이 소액시판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빠르게 재판을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증거 채택 이런 거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 심판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런 거 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죠? 이 규정도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민법상 임대차에도 두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둬야 하는 조문이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들어가도록 할게요.